안녕하세요. 에스포하나 관리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SAP 코리아 영희철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관리회계도 역시 동일하게 주요 변화사항, 그리고 심플리케이션 아이템, 그리고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가요소 회계, 그 다음에 간접비 회계, 제조원가 관리, 수익성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사업계획, 이렇게 6가지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가지 블럭에서 이 5가지 변화사항들이 주요하게 있고요. 이 변화사항들은 앞에 말씀드린 6가지 블럭에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사항이 있는지를 이렇게 별표 형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원가 요소하고 코스센터와 관련돼서 변화사항이 있다면 과거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ECC, 그러니까 SAP ERP 시절에서의 GL 계정을 관리하는 화면과 그다음에 원가 요소로 관리하는 화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개의 번호는 같이 하되 마스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에서 이 원가 요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재무회계에서 GL 계정을 가지고 거래를 처리하더라도 관리회계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곤 했었죠. 이제 S4하나에서는 유니버셜 레저라는 거를 가지고 모든 회계적 데이터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GL 계정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앱에서 관리회계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있었던 원가 요소 범주라고 하는 거는 관리회계의 업무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뭐 수익이라든지 뭐 1차 그다음에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되 GL 계정 마스터가 만들어질 때 이 관리회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제 과거같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마스터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마스터에서 단지 속성만으로써 관리회계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주요 변화사항입니다. 코스센터 역시도 이제 관리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센터의 사용 위치를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어유즈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코스센터를 복수계를 넣고 그 복수계의 코스센터가 S4하나에서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령 코스트 얼로케이션, 배부 로직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다양한 마스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사용이 되는 결과를 클릭을 하면 우측 화면에 그 사용된 마스터 혹은 기준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제 사이클의 세부 내용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입니다.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은 간접비 회계 그리고 요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얼로케이션, 그러니까는 배부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배부라는 것은 저희가 ERP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복잡하게 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접비가 많은 조직들일수록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부 프로세스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계속 뭐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기준이 변경이 되면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배부의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배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배부가 이루어진 결과를 레포팅하는 것이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이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배부라고 하면은 통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성하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화면, 변경하는 화면, 삭제하는 화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앱으로 화면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UGL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관리회계뿐만 아니고 재무회계에서도 이제 배부라는 거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총 이제 24개씩 5개, 120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있었다면은 새롭게 S4HANA에서는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었고, 배부 매니지먼트, 배부 관리, 배부 수행, 그다음 배부 플로우, 이 세 가지 앱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이 가는 특징은 먼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FI와 CO에 있는 모든 배부를 한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값과 실제값 모두를 포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유니버셜 레저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수행이 되는 것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수행을 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샌더가 어떻게 되고 리시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네트워크 뷰로 조금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샌더가 이렇게 하나였을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샌더가 복수개일 때도 이렇게 어떻게 샌더 값이 리시브 값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만일에 이제 내가 특정한 원가 요소나 사이클 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이클 내에서의 세그먼트 이름과 배부된 금액과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보시면 이 상단에 이 필터 버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원가 요소와 같은 것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재무회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S4HANA의 많은 부분들에서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회계에서도 이 유니버셜 얼로케이션에서 머신러닝 기능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그 시츄에이션 핸들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데에서 배부에 오류가 났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것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요게 오류가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이 우리 배부의 과거 오류 났었던 것들을 쭉 학습을 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발령 배부 적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배부해야 될 금액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진단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빠르게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부를 수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능이 제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데모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좀 화면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링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배포되는 자료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배부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접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그 머신러닝 기술 요소가 바로 이 리얼 스펜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얼 스펜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비라고 하는 이 경비를 머신러닝의 데이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뭐 콜센터, GL 계정, 그 다음에 뭐 전기 일정, 전기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내가 비정상 비용을 탐지를 하겠다라고 스위치를 키면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탐지가 된 비정상 비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탐지된 비정상적인 비용들은 회계정표를 가지고 상세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머신러닝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 리얼스펜드가 쓰는 건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멘전, 지금 보시면 얘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3차원의 디멘전만을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도 수많은 이제 차원들 어트리뷰트이 있어서 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런 예외값들이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정상 비용이라고 탐지를 하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탐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가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비정상적인 비용이라고 레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이렇게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역시도 이제 데모를 나중에 배포되는 자료를 통해서 꼭 보시면 이 리얼스펜드가 운용이 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리얼스펜드가 다루는 데이터가 실적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에게서는 우리가 PO가 나가거나 하는 그런 값들을 이제 커밋먼트, 약정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적값, 커밋먼트 된 거, 그 다음에 어프로브 된 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비정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비용들이 탐지된 비용을 내가 만일에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뭐 PO라든지 이런 조정이 들어가고 그 비용만큼 이제 절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머티리얼 레저와 관련된 변화 상황입니다. 당연히 머티리얼 레저는 제조원가 관리와 관련된 기능이고요. 제조원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제조원가는 먼저 그 타 모듈에 있는 기준 정보, 특히나 이제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 정보, 봄, 라우팅, 계획가격, 인율, 수율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먼저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원가를 가지고 기중에 흘러가는 이 물류 정보를 가지고 회계 전표를 발생을 시키면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중에 발생된 모든 그 수불 내역은 여기 기말 시점에 대해서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 기록과 실제 수량 같은 거를 가지고 실제 원가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제 원가로 구해진 이 결과값은 수익성 분석으로 반영이 돼서 뭐 제조원가, 매출, 뭐 이런 공헌이익과 같은 것들을 보는데 사용이 되죠. 근데 이런 자재 관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측면에서 이제 동향들을 보니까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분들은 필요한 시스템의 리소스를 줄여달라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동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량도, 그 다음에 확장성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제평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병렬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실제 비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전, 가격에 대한 투명성도 동시에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구사항과 동향들이 이 머티리얼 레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제 S4 하나를 이제 만들면서 쓰이는 프린시플 1 원칙에 따라서 이 머티리얼 레저라고 하는 걸 자재 재고 평가의 모든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자재 평가는 모두 머티리얼 레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MBW라고 하는 요 NM에서 제공하는 자재 평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머티리얼 레저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MBW라는 테이블이 이제 없어지고 머티리얼 레저라는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모든 자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사실 이제 뭐 하루 이틀, 지금 뭐 막 된 게 아니고 1503 시절 때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503 때부터 이미 이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 시산표에서, 과거 시산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회사 코드별로 볼 수 있었다면, 여기 이제 유니버스 그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라고 하는 우리 플랜트 레벨에서의 시산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사항들이 벌써 1503, 2015년도 3월 달부터 머티리얼 레저가 들어오면서 발생된 그런 변화 사항이고요. 머티리얼 레저가 기본적인 자재 평가 원장이 되면서 머티리얼 레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 장점들이 동시에 그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세 가지의 통화와 가격에 대한 병렬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이제 기존의 머티리얼 레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MBW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절감이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문서 평가에 대한 처리 능력이 제고가 됐다라는 게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요 MBW라고 하는 애가 움직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입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 MBW라고 하는 요 테이블에 계속해서 가격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머티리얼 레저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놨었던 표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우리 물류 트랜잭션을 머티리얼 레저에 계속 쌓아가기만 하는 거죠. 쌓아가기만 하고 그 차이값은 따로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월말이 되면 그 차이값들을 이렇게 매출 원가와 그 다음 재고에다가 안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계속 쌓아나가기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재 문서에 대한 평가 능력, 처리 능력, 저희 이제 영어는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요 스루풋이 늘어나서 5배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사항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포팅 기능이 제고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생산 원가에 대한 분석을 이제 목표 원가와 실제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제공되는 이 생산 원가 분석이라는 앱에서는 원가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작업장, 그 작업장 하위 레벨에 있는 제조 공정,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 레벨에서의 실제 원가의 계획 원가, 그다음에 차이와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 옵션을 조합을 해서 우리 제조 원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성 분석, Profitability Analysis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발생되는 매출과 원가, 경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관리하는 뭐 조직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의 디멘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인지,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 내갈 것인지와 같은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이제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수익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특성 추출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디멘전을 모든 데이터에다가 일일이 사용자가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제품군 특성 이렇게 이제 기준 정보를 통해서 기준 정보에 있는 속성들을 따라가서 이 특성들을 추출해서 꼬리표를 달아주는 게 이 특성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 특성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S4 하나에 가서 그 변화사항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매출에 대한 특성 추출만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비용에 대한 특성 추출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과 매출원가의 특성 그리고 비용에 대한 특성까지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영업이익 레벨에서 기중에도 영업이익 레벨에서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커다란 변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IMG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코스센터, 인터널 오더, 프로덕션 오더와 WBS와 같은 우리 비용을 담는, 비용이나 원가를 담는 그런 코스트 오브젝이 특성 추출 규칙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코스트 오브젝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특성 값을 가지게 될지 이렇게 특성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중에 들어온 비용도 기말이 되지 않고 기중에 들어온 비용들도 특성 추출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걸, 특성이 추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과 같은 기말까지 기다려서 비용이 반영되는 걸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서는 느린 그런 산업들에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중에도 해당 제품의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각종 경비가 쓰였을 때 어떻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효용이겠죠. 이렇게 비용에 대한 수익성 분석뿐만 아니고 매출원가 역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매출과 매출 차감,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각 원가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따로따로 이렇게 재무는 재무에게, 그 다음에 원가는 이렇게 원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구조라면 지금 이제 수익성 분석에서는 그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을 GL 계정 레벨에서 동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IMG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성 요소별로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어카운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기표되는 계정에 의해서 우리 매출 원가별로 어떻게 스플리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의 그 차이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차이 카테고리, 베리언스 카테고리별로 앞에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비슷한 형식의 차이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기표 계정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계정들이 이렇게 우리 표준원가 기준에서의 그 영업이익 외의 차이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계 우리 회사 코드 레벨에서의 보고서, 그 다음에 콜센터 레벨에서의 보고서, 다양한 수익성 분석의 레벨의 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각각 얘는 이제 원가 요소에는 GL 마스터에는 특성, 그다음에 밸류 필드와 같은 것들로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 분석이 됐었다면 물론 서로 이렇게 값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니버셜 레저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파이낸셜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레포트가 구성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하는 이 하이라키를 이제 좌측에 갖다 놓고 여기다 내가 분석하고 싶은 그 특성, 디멘전을 이렇게 우측에 갖다 놓으면서 공장별, 자재별, 지역별과 같은 이제 우리 수익성 분석하고자 하는 이 특성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해당 제품이 갖고 있는 차이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우리 원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마진은 얼마인지와 같은 것들을 수익성 분석에서 조금 더 GL 계정 레벨에서 동일하게, 재무하고 동일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레포팅에서의 커다란 그 변화사항입니다. 앞에 재무회계에서 우리 파이낸셜 클로징의 여러 가지 중에 그 프리딕티브 어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관리회계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품질 보장 비용, 워런티 비용에 대한 예제인데, 워런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바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3년이고 5년이건 그 품질 보장 기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을 때 몇 %다라고 해서 이런 그 기준을 정하고, 통상 이 기준은 우리가 충당금을 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미리 익스텐션 레저라고 하는 확장 원장에 기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틱하게 3%라고 했었던 그런 컨디션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게 이제 이렇게 익스텐션 레저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익스텐션 레저에 들어간 그 프리딕티브 어카운팅의 값, 예측값과 그 다음에 우리 리딩 레저에 들어간 제로엘에 들어가 있는 이 실제 값을 합쳐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예측해서 보는 프리딕티브 값을 포함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세일즈 영역에서의 예측 회계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이슈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출고 시점에서의 회계 전표를 미리 발생을 시켜서 그 전표를 여기 익스텐션 레저에다가 반영하는 로직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영역들이 이제 구매, 생산, 그다음에 자재 관리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도 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 분석을 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성 분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코스팅 베이스 COPA, 그 다음에 어카운팅 베이스 COPA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4 하나에서는 코스팅 베이스 COPA, 그 다음에 유니버셜 레저 기반의 PA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스팅 베이스 PA는 값 필드, 밸류 필드를 가지고 원가 수익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니버셜 레저 기반의 COPA는 GL 계정 기반으로 원가 수익을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유니버셜 레저 기반으로 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GL 계정을 기준 마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유니버셜 레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회계 정보가 담기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 개선은 요 유니버셜 저널 기반으로 한 COPA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 코스팅 베이스 COPA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면 기능 개선은 모두 요 유니버셜 레저 기반의 COPA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코스팅 베이스 COPA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됐죠. 그 플렉서블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됐다면 그런 많은 플렉서블한 그런 기능들이 요 유니버셜 레저 기반에서의 수익성 분석에도 적용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의 COPA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셜 레저 기반의 어카운팅 베이스 COPA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진 어널리시스 인 S4 하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진 어널리시스 인 S4 하나는 유니버셜 레저 기반의 GL 계정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분석을 의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멘틱 태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시멘틱 태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 태그, 시멘틱이 의미 있잖아요. 의미 태깅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기존의 그 재무제표 버전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내부 보고 목적, 그 다음에 외부 보고 목적, 감사형,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재무제표 버전을 관리를 했다면 이 시멘틱 태그는 말 그대로 이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재무제표 버전에서의 그 노드하고 이 시멘틱 태그를 연결을 해서 이 시멘틱 태그만 가지고 와서 레포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시멘틱 태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레포트는 그런 이제 현금 흐름, 공헌이익, 프로젝트 수익성, 제품 수익성, 이벤트에 대한 수익성 인식과 같은 이런 레포트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경상이익만 내가 프로젝트별로 보겠다, 수익성 제품 수익성 부분도 경상이익별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죠. 비슷하게 이 플렉시블 하이라키라고 하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SAP에는 S4하나에는 하이라키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센터와 손익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손익센터하고 코스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라키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라키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분석 레포트에다 적용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플렉서블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하이라키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하이라키를 어트리뷰트의 순서만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당된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계층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조금 예제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플렉서블 하이라키에서 제공되는 그런 마스터 데이터들이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태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그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게 컨트롤링 에어리어, 커머니 코드, 그 다음에 펑셔널 콜센터 펑션,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내가 그 플렉서블 계층 구조를 제네레이션 할 그 순서를 이렇게 잡고, 그 순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 하이라키가 만들어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하이라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센터라고 하는 이 레포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 요 가변 계층 구조, 제가 지금 이제 태그의 순서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변 계층 구조가 이렇게 콜센터 레포트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 영역, 사업계획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관리회계에서 많은 것들을 다룰 수가 없고 아주 간략하게만 좀 다룰까 합니다. 기존의 사업계획은 통상 이제 ERP와 그다음 사업계획의 레이어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경영계획은 이렇게 3개. 그래서 필연적으로 ERP와 데이터를 모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레벨에서의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이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영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S4HANA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디테일한 레벨에서의 분석 및 경영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변화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계획과 분석만 했었다면 지금 이제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변화사항이고, 그 계획 역시도 이제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템플릿, 그래서 뭐 손익 계획, 그 다음에 뭐 레비뉴 계획, 그 다음에 제조원가 계획과 같은 이런 템플릿들이 이미 다 컨텐츠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커다란 변화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이 우리 경영계획에서 제공하는 표준 템플릿이고요. 이런 템플릿을 바로 사용을 해서 우리 이제 부서별 계획, 제품별 계획과 같은 것들을 S4HANA와 함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UX에서도 변화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경영계획을 하는 그런 화면들이 이 피오리 런치패드 안에 들어와서 피오리 런치패드에서 보통 LOB의 업무와 그다음에 경영계획을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변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은 이제 관리회계 영역에서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11가지 항목은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항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 놨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사실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서 어떠한 변화사항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관리회계에 대한 이제 주요한 변화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질문 받는 시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